자,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0.37% 하락이고 호주가 0.64%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국내 증시 유독 1.6%까지 미끄러져 버렸어요. 미국 선물은 그렇게까지 밀리진 않았었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기준에서는 뭐 미국 선물까지도 또 낙폭이 확대돼 있고 뭐 유럽 쪽의 하락률도 좀 깊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십시오. 전화 주셔서 함께 움직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수하고 전체적으로 다 놓고 볼게요. 그리고 PPT를 통해서도 기준을 잡고 또 종목의 기준도 다 같이 다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시장 증시 시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간단하게 먼저 이 부분부터 그러면 시황부터 설명을 해볼까요? 자, 보시면은 기존에도 이제 녹화를 해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어요. 주봉으로 설정을 했을 때에 설정 위치를 일봉으로 볼까요? 일봉으로 설정 위치를 보고 133일 정도로 기준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 전체적인 그 흐름의 기준이 되는데요. 나스닥이 상당히 좀 버겁긴 합니다만 바닥 대비 10.73% 돌려놨어요. 물론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15% 밀려있기 때문에 기술주들에 대한 부담 요인이 확장이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S&P 500 지수를 놓고 보시면 이제 물론 새벽에 더 미끄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바닥 대비 14% 올라오고 나서의 눌림폭이란 말이에요. 14% 올려놓고 뭐 6월 달에 CPI 발표됐을 때 이러한 흐름으로 연동될 가능성은 지금은 극히 제한적이죠.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7.63%뿐이 되지 않아요. S&P 500 지수의 기준은 500개에 대한 우량 업체들, 500개 우량 업체들에 대한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보는 게 가장 맞아요, 사실은. 나스닥 뭐 기술주 위주라는 거 알고 계시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방식이 아닌 주가 평균 방식으로 설정을 합니다. 주가 평균 방식으로 설정한 업종 대표주 30개 종목에 대한 흐름인데 업종 대표주 30개 그 종목군들의 흐름이 6월달 고점 또 반등 났을 때 8월달의 고점 그 고점 부분들을 전부 눕혀놨어요. 그것도 언제요? 어제 눕혀놨어요. 어제. 어제 눕혀놓고 나서의 흐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우지수 같은 경우에 업종 대표주들의 이런 흐름이 강세를 띈다라는 거는 어떤 해석이 되는 거죠? 그거죠. 저도 약간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고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금리를 높이게 됨으로써 성장주들에 대한 그 조종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가 왜 급락을 했느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공정위가 고발 조치한 부분, 그러니까 금산분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근데 그것은 사실상 일부 노출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 때문에 네이버까지 주가 조정이 나올 이유는 없어요. 어찌됐든 네이버가 또 카카오가 또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폭락이 연출된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장의 긴축의 지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찌됐든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부분 그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금리를 내년에 인하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런 내용들의 기준이 설정된 게 있죠.
결론적으로 뭐 이걸 단계별로 하나하나 차분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그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 시장 상황인가라는 솔직히 생각도 들고 해서 좀 지금 좀 난감스럽긴 해요. 근데 중요한 것만 그럼 몇 개만 잘라서 놓고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우지수 설명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자, 첫 번째 기술주에 대한 부분, 기술주 성장주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뭐 그만큼 또 경기도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성장주들이라는 것은 리스크를 안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옳거든요. 근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안전자산에서도 이자 수익이 높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 자산에 그렇게까지 이 리스크를 안고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옮겨간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놓고 따졌을 때 이제 기술주나 성장주들에 대한 자금 투자 부분이 빠져나가서 그들의 조정이 연출될 수 있다. 이런 논리 기준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보신 나스닥의 지수를 보시면 이번 반등에서는 좀 다소 제한적인 흐름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던 시점에 바닥 찍고 6월달 바닥 찍고 유럽이나 아시아는 7월에 바닥을 찍어요. 찍고 나서 돌림폭의 흐름이 나스닥도 굉장히 강한 그 가격 반발력이 나타났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흐름만 뭐 금리에 연동된 제한적인 흐름이냐 이렇게 놓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마이크로 다시 해놨습니다. 라이브 방송 쪽에 소리가 안 나신다고 아이고 지금에서 확인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스닥의 기술주의 성장주에 대한 부분은 금리하고 이제 좀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금리의 인상 때문에 성장주들에 대해서 투자가 둔화된다? 그거 이제 기본적인 이론의 기준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은 이 앞전의 흐름은 뭐였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 부분의 연동폭이 아니고 일단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나스닥이 지금 조금 더 시장 대비해서 좀 제한적인 반등이 나오고 상당히 약세 기준으로 놓여져 있고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굉장히 깊은 조정 이후에 31%나 조정받고도 돌리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끝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2015년 이후 그러니까 2015년 12월 이후 2015년 12월이라는 거는 그 당시 기준에 금리 인상을 했던 시점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았다라고 이제 설정하던 그 시점에 랠리로 따졌을 때 여전히 165%의 강한 랠리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돌려질 때에도 변동성은 가볍기 때문에 충분하게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제 지금 원체 기술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집중돼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장 실적에 대한 부담 요인이 표출이 되면서 좀 많이 눌려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보자. 여기서 지금 추세가 무너졌다. 완전히 바닥을 더 깨고 내려갈 거다.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잖아요. 왜? S&P 500 지수의 흐름이나 다우 지수의 흐름이 그러한 맥락의 흐름으로 연동돼 있지는 않거든요. S&P 500 지수의 흐름은 어찌됐건 하락 추세 라인을 벗겨놨죠. 여기서 이제 다시 뭐 조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 라인의 S&P 500 지수의 기준에 요 하락 추세 라인 꼬리를 빼고 나면 요 추세가 되고 꼬리를 치더라도 뭐 요 추세가 되고 다시 이제 이게 하방으로 들어오려면은 조정폭이 월등히 깊어져야 되는데 고자락의 흐름은 일단 아니다. 그리고 제일 또 하나 위안을 잡을 부분. 원래는 S&P 500 지수가 전체 시장의 실질적인
기준점이 되는 게 맞습니다만 일단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어떤 거? 업종 대표주를 30개 종목을 뽑아서 넣어 놓은 거잖아요. 업종 대표주 30개 종목. 그 30개 종목에 대한 시가총액 방식이 아니라 주가 평균 방식이에요. 어찌 보면 이제 전체적인 이 경기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쪽은 벌써 이미 다 돌려놨단 말이죠. 응? 돌려놨어요. 그리고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됐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찌됐건 6월 달에 저점, 고점 부분들을 전부 다 뛰어넘고 나서 눌림폭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금리만 높아져 있지, 예? 실질적으로 지표 자체의 부담 요인은 뭐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금리 한번 놓고 볼게요. 금리 놓고 보시면은 자 중앙은행 쪽에서 금리를 한번 보시죠. 지금 뭐 결국은 금리 문제잖아요. 연방준비은행의 금리 흐름을 한번 보시죠. 너 왜 차트 안 나오니? 잠시만요. 아이고. 여기서 봐야 되는군요. 자, 이거 잘 보세요. 뭐냐면은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서 그거를 악재라고만 자꾸 표현을 해요.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표현을 자꾸 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기준은 이제 2000년 이후의 기준으로 좀 놓고 보시고, 이 금리를 내리는 시기가 시장은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고요. 요 바닥이 인식되는, 그 당시에는 이제 1%가 바닥금리였어요. 9.11 테러 터지고 3% 수준에서의 바닥금리 인식이 잡혔던 부분을 9.11 테러 터지고 1%까지 내린 거예요. 그 1%까지 내린 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냐면 금리를 1%까지 내려야 할 정도로 경기를 부양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점에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잖아요. 금리가. 그럼 정점에서는 시장의 조정이 깊지 않아요. 그러다가 급격히 이제 그 금리를 급격한 속도로 내리게 됐을 때 금리 조정이 급격해졌을 때 시장의 심각성이 부각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예를 든다면 요 기준점에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요. 이게 2004년 6월부터 2004년 6월입니다. 이게 1% 금리에서 5.25%까지 들어올리는데 여기까지 들어올립니다. 이게 2004년 6월 달에 첫 번째 금리를 올린 거고 이게 2006년 6월 달까지 금리를 올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은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서 여러분들이 공포감을 가졌잖아요. 근데 저 당시에는 금리를 매번 올립니다. 어떻게? 25bp, 0.25%포인트를 계속 올려요. 회의할 때마다. 1년에 8번의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 8번의 FOMC 회의 때 1년 내내 올린 거야. 한 번도 안 쉬고. 그 다음에도 1년 내내 올린 거야. 한 번도 안 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려요. 그래서 17번을 올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1% 금리가 5.25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시장의 흐름을 한번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시장이 깨졌는지. 저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이라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시장이 무너졌느냐라고 한다면 안 무너졌다. 시장은 오히려 2002년 말부터 해서 랠리가 나오기 시작해서 2007년까지. 그러니까 2004년 6월부터 해서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다. 바닥을 찍고 나서 물동량이 증가한 거는 2002년 4분기부터 물동량이 증가해요. 해운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쭉 뻗어 올라갔어요. 근데 2004년 6월 달에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조금 잡아 놓을 만큼 지금처럼 뭐 가파르게 올리는 게 아니라 뭐 적절한 시기에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랠리가 이게 적은 랠리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금리가 여기 얼마였어요? 5.25%였단 말이에요. 금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추가 폭등이 나옵니다. 추가 폭등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내용하고 또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내용하고 뭐 금리 인하를
내년에 안 하면은 뭐 시장이 붕괴될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방송에서. 근데 윤정두가 보여드리는 걸 보면 아닌데 금리를 올리면서도 폭등이 나오고 금리의 정점이 찍히고 나서도 또 폭등이 나왔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해되세요? 응? 금리 올리는 기간 동안에 시장 급등이에요. 응? 그 이전에도 경기가 살아나면서 급등이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져서 인플레이션이 나오니까 금리를 올려서 그 인플레이션을 잡아준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부익부 빈익빈이 형성될 수 있다. 왜? 잘 버는 산업 쪽에서는 돈을 많이 쓰고 못 버는 쪽에서는 돈을 못 쓰죠. 위화감이 생긴단 말이야. 난 많이 벌었으니까 난 무지하게 쓸 거야. 그래서 뭐 잘 버는 사람이 가격을 다 올려놔 버리는 거야. 막 고기 좋은 거 다, 뭐 소고기 맛있는 거 다 사 먹고, 응?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소고기를 먹고 싶은데 저쪽에서 다 사 먹어버려갖고, 소고기는 먹지도 못하고, 그런 위화감이 조성되면 안 되니까 적절하게 금리를 올려서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자금 지출에 대한 부담 요인을 일부 실어주고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잡아주는 거죠. 응? 공산품 가격도 적절하게 맞춰놓고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되면서 금리 정점 찍고 이후에 더 폭등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에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그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자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2004년 6월이 맞죠? 정확히. 그리고 2006년 6월이 맞습니다. 윤정두는 잊어버리질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거 한 번만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2000년대 이후에 금리 올리던 시점에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 그리고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뭘 그렇게 어렵나? 2000년 이후에 딱 두 번, 22년 동안 두 번 올리고 이번에 올렸는데 근데 방송 나와서 떠드는 사람 제도권에 계시는 분들 말고 윤정두처럼 유료 방송, 야간 방송 나와서 떠드는 사람 중에 이 금리에 대해서 20년 동안의 금리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알면 되는데 그조차도 모르면서 공포감만 준단 말이에요. 금리 올린 게 2004년 6월부터 그 다음에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그리고 이번 아닙니까? 그럼 이번의 기준에서도 잘 보세요. 올리던 시점만 먼저 봅니다. 이번의 기준에서 원래는 뭐라 그래요? 2021년도에 금리를 올렸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라고 표현을 하죠. 2021년도에. 그럼 2021년도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FMC가 몇 번 열렸어요? 16번 열렸죠. 16번 열렸잖아요. 2021년 1월부터 1년에 8번. 그래서 4개. 그리고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해서 4.50이지 않습니까? 제로금리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올린 거를 기준 잡으면 0.25라고 기준을 잡고 그러면 4.25를 올린 거잖아요. 4.25% 포인트를 올린 겁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 2007년 6월 달에 2006년 6월 달에 형성됐던 5.25까지는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뭐 그때 상황하고 또 틀리겠지만 자, 이렇게 계산을 해 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21년도 1월에 부터 해서 지금까지 16번이잖아요. 만약에 16번을 곱해주는 거예요. 잠시만요. 예. 여보세요? 예. 지금 방송 중인데요? 예. 방송이 끝나야 가능하겠죠? 모르죠. 뭐 1시가 될지 2시가 될지. 예. 예, 죄송합니다. 뭐 급한 전화라고 전화 왔어요. 그러니까 16번을 올릴 수 있었잖아요. 2년 동안에. 그러면 예전에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기준에서처럼 16번 곱하기 0.25를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4%의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급하게 안 올렸어도 차분히 2021년부터 금리를 올렸다면은 지금 수준의 금리가 돼요. 이해되세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는 차분차분 0.25%포인트씩 올려가지고 17번 올려서
4.25%포인트를 올려서 원래 1%에서 5.25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올렸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흐름은 연출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기준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계셨던 안 계셨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만끽하신 거죠. 뭐를 만끽합니까? 유동성을 코로나19 때문에 유동성을 무지하게 공급을 해줬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공급해 줬는데 그 유동성에 대해서 유료 활동을 한다는 전문가 입에서 우리도 뭐 같이 얼굴 보고 뭐 식사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저는 동료라고 표현을 별로 안 합니다. 그거 어떻게 동료야? 하는 얘기가 나 뭐 저 지원금 받은 거 20만 원뿐이 안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유료 전문가로서 할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본인이 20만 원을 받았던 저는 뭐 10원도 받은 게 없는 걸 받았나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전 국민에게 또 뭐 식음료 음식점 업장을 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지원된 금액이 아시다시피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지원이 됐어요. M2 중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올랐잖아요. 저는 부동산을 아예 몰라요. 근데 상상을 초월하게 올랐다는 건 압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거래대금이 2020년 1월 2일 날 4조 6천억 정도 했어요. 2020년 1월 2일 날 4조 6천억. 그게 마지막 5조 미만의 거래대금이었어요.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이. 근데 21년도 1월 11일 날 얼마나 터지냐면은 44조 4천억이 터집니다. 10배 가까이 터지죠. 그 정도로 돈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로 돈이 넘쳐나서 CPI가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PPI, CPI가 올라오면은 빠르게 잡아줬어야 되는 게 옳은데 뭐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다 뭐 진행을 했지만 뭐 솔직히 그 당시에 파월 의장이 얼마나 비둘기파 성향이었어요. 굉장히 비둘기파 성향이었죠. 엄청난 비둘기파의 성향을 지금처럼 매파가 아니에요. 공격적인 이런 흐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금리를 올리자라고 월가에서 얘기를 해도 똘똘 뭉쳐서 지금은 견딜 수 있어요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왜? 미국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느 쪽이든 대통령 당선되면은 선거 공약이 있죠. 나 돈 뿌리겠다고 선거 공약했잖아요.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저러한 시점에서도 그분이 잘했다 못했다 얘기는 아니에요. 저러한 시점에서도 2조 달러의 경기부양책 기억 안 나세요? 작년 1월 달에 취임식하고 2조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약속한 대로 대선 때 약속한 대로 의회 통과시켜서 진행을 하죠. 집행을 하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와 이거 우리 물가 상승률이 대단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을 뿌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당시 기준에 2022년 1월 달의 기준의 위치가 요 자락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근데 22년 1월 달까지 다우라든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대치의 고점을 찍습니다. 금리가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또 그 금리가 물가 상승률 때문에 가파르게 올린 것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사실상은 이때 당시에 물가를 잡아주는 게 옳았다는 거죠. 근데 물가를 잡아줄 시점에 어떻게 됐어요? 물가를 잡아줘야 될 시점에 그 시점에 말도 안 되게 경기 부양책을 내놨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 최단 기간 동안에 최단기간에 총리가 이번에 바뀌었죠. 여성분이 총리 취임하셨다가 부자감세 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뭐 그런 내용의 파운드화가 급락을 하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유동성을 일시적으로 공급을 하죠. 긴축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잘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금리를 올리는 과정 속에서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공급을 했어요. 왜? 코로나19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기억 안 나세요? 선거 끝나자마자 어느 진영에서든 돈 더 많이 푼다라고 얘기했죠. 응?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시고 그리고 그 전에 하여간에 이재명 지금 뭐 당대표라고 불러야 되나? 이재명 당대표 그분께서도 양쪽 다 코로나19 지원금에 대해서 서로 더 많이 돈을 뿌리겠다라고 약속 공약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어찌됐건 당선되시고 이제 그 자금을 뿌렸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표현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고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물가를 잡는다, 긴축을 한다 하고도 한쪽에서는 자금이 그렇게 풀려나간단 말이에요. 양방향성의 흐름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엇박자가 난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뭐라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는 이렇게 강력하게 움직였던 부분의 흐름이 예? 어찌됐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꺾여줬다라는 거예요. 꺾여줬는데 여전히 긍정적인 건 뭐라고요? 소매 판매는 그렇게 급격히 축소되지 않았다. 소매 판매가 축소되는 순간 경기는 진짜 말 그대로 둔화가 아닌 침체로 연동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용이 줄어들지 않았다. 고용 지표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지표는 다 좋다라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에 있어서 공급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당시처럼 공급자가 가격을 휘둘러서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공급자에 의한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물가 상승률이 지금의 수준이 아니라 25%, 30%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경기 동향하고는 상관없이. 근데 지금은 1차 에너지 또 원유가 미치는 전체 세계의 에너지 집약도는 많이 낮아졌어요. 뭐 대체 에너지도 있고 또 중동 국가의 비율도 있지만은 또 제3국이라든가 러시아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소 분산된 부분들. 그래서 지금 공급자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 자체의 강한 유동성의 증가로 인한 소비 자체의 강한 흐름이었다는 거죠. 그죠? 소비 자체 공급자의 문제, 유동성의 그 공급자에 의한 어떤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가 결론은 좋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적절히 잡지 못해서 과열의 기준이 형성이 된 거고, 그 과정에 PPI는 전부 다 잡혔고, 그 다음에 CPI 쪽에서도 근원과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 잡힌 거예요, 사실은. 응?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낮아지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수도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한 번 더 점검을 해드릴 텐데 다시 금리로 넘어와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금리 부분이 결론적으로 금리를 그러면 언제 내리느냐의 기준이 됩니다. 금리를 언제 내려요? 언제 내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죠?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이때 당시에 정확히 제가 이걸 보여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가 정확히 조정을 받는 그 시점은 언제냐면요. 아유 이거 잠시만요. 요거죠. 미국 증시가 정확하게 조정을 받는 시기 언제일까요? 제가 화살표 안 갖다 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5.25%포인트, 5.25%의 금리가 형성이 된 이후에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예요. 2006년 6월까지의 정점이 찍혔잖아요. 찍힌 상태에서 금리를 언제 낮추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이 금리 여기를 이게 6년 6월이에요. 요 금리를 언제 낮출까요? 이게 그냥 한 칸 한 칸 촘촘히 돼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간극이 있습니다. 이때는 그 매번 FOMC 회의할 때마다 매번 올린 거고 1년에 8번 그래 2년 그리고 한 번 더 저 고점에서 금리를 낮춘 거는요 정확히 2007년 9월에 낮춥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6년 6월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칸이 내려갔으니까 2006년 7월에 내리나 8월에 내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2007년 9월에 내린 거예요. 2007년 9월. 그리고 2007년 9월에 금리를 낮추고요.
정확히 글로벌 시장은 2007년 10월 달에 정점을 찍습니다. 우리나라만 11월에 찍어요. 우리나라는 왜 그랬을까요? 2차 남북정상회담이 10월 달에 있었어요. 뭐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결론적으로 2007년 9월에 금리를 낮추는데 왜 낮춥니까? 2007년 9월에 왜 낮춰요? 그게 바로 서브프라임이라는 거예요. 서브프라임. 응? 주택담보 모기지론의 사태가 발생이 되죠. 응?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을 예를 드는 겁니다. 500만 원만 있으면 요즘에 전세 뭐 난리 났잖아요. 응? 그런 못된 행위가 사실은 저때 당시에 행해져서 그걸 보고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응? 결론적으로 2007년 서브프라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모기지론이라는 게 이제 프라임이 있고요. 프라임이 있고 그 다음에 알테이가 있고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이 있어요. 그래서 프라임이라는 건 80% 그냥 쉽게 얘기하면 1금융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금융 그러니까 가장 그 신용 등급이 높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알테이라고 해서 그게 한 10% 비중이 되는데 뭐 2금융 뭐 그러니까 중간 레벨이 되시는 신용 등급의 분들 세 번째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서브프라임 그 당시에 서브프라임 문제가 됐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다. 이 서브프라임이 이제 3등급 뭐 가장 신용도가 이제 좀 떨어지시는 분들 근데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주택을 500만 원만 내 돈이 있으면 9,500을 담보대출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비율은 뭐 정확하게는 뭐 저도 확인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 기준에 5%의 기준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그 5%의 기준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1억짜리 집을 5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500만 원만 있으면 1억 집을 사? 그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집값이 어떻게 돼요? 오르죠. 오르는데 예를 들어서 1억 500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파생 상품을 마케팅하는 사람은 500만 원 수익 났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5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 수익 났죠? 100% 수익 났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부동산에 뭐 딱지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1억짜리 집이야. 시세가 주변에서 2억이에요. 예를 들면은 주변에서 뭐 1억 2천이라고 칩시다. 1억 2천만 원인데 지금 분양을 1억에 해요. 그럼 20%의 시세 차익이 나잖아요, 한 방에. 근데 이제 청약금은 100만 원만 넣으면 돼. 그럼 100만 원의 청약금을 넣어서 내가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1억을 넣어야 되잖아요. 1억을 넣어야 내 집이잖아. 1억을 넣고 20% 수익을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100만 원만 넣고 로또 당첨돼서 2천만 원 수익 났다. 20배 수익 났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서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그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든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0만 원 주고 1억짜리 집을 샀는데 1억 500만에 대해서 수익이 났어. 야 이거 봐라 해가지고 그 수익을 가지고 그냥 두 채를 사는 거예요. 어? 1,000만 원이니까 두 채 사는 거야. 그랬더니 이게 이제 또 1억 2천만 원이 됐네? 그럼 그 돈 가지고 빼는 게 아니라 또 그 돈을 상환하는 게 아니라 여유가 2천만 원이 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 가지고 네 채를 더 사네? 이렇게 해서 미국의 주택 가격이 어마어마한 거품이 형성이 되다가 그게 2007년도에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 대출을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해줬던 쪽에 이제 리먼뿐만이 아니고 뭐 영화나 이런 데서는 리먼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미국의 5대 IB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은행과 상업은행을 나눠놨는데 그 상업은행의 기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은행과 상업은행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일반적인 은행과 뭐 자산운용사 이런 개념으로도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쪽 IB 쪽이 어디냐면은 5위가 베어스턴스, 4위가 리먼 브라더스, 3위가 메릴 린치, 그리고 2위가 골드만삭스, 그리고 1위가 JP 모건스탠입니다. 그 중에서 살아남은 거는
골드만삭스 1위하고 2위 모건 스탠리 그 두 개만 살아남은 거예요. 나머지 베어스톤스가 2008년도에 가장 먼저 망합니다. 서브프라임은 2007년 1월에 불거지고요. 1분기에. 계속 골마 터지다가 결국은 도저히 안 된다. 결국은 도저히 안 된다. 이거는 금리를 낮춰서 금리를 내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이거 골마 터졌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전 세계 GDP의 10배 수준이 넘는 파생 상품이 그때 터져 있던 거예요. 90년대 중반 이후에 막 활성화됐던 그 파생 상품이. 그래가지고 2008년 1월에 베어스턴스가 망하고요. 그 다음이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고요. 구제를 못합니다.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메릴 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피인수되죠. 그래서 지금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 이렇게 불립니다. 결론적으로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리먼 브라더스의 문제가 아니고 리먼 브라더스로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서브프라임의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서 금리를 낮춘 거예요. 금리를 이때 경기의 부양의 목적으로 낮춥니다. 서브프라임 때문에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점진적으로 가다가 2008년도에는 도저히 못 견디는 거죠. 급격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제로금리까지 내려간 거고 1%가 저금리 가장 최저금리였는데 그 1% 갖고도 부양이 안 돼요. 그래서 제로금리를 갔는데 제로금리 가지고도 부양이 안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버네키 회장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 할 정도로 결론적으로 어떤 기준이 잡혀요? 버네키 회장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금을 오바마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뿌리죠. 그래 의회에 통과가 되는 게 정확히 2009년 3월 5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 날부터 바닥을 찍고 돌립니다. 그 날부터. 이해되세요? 결론은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졌다. 경기가 너무너무 좋아져서 이거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팔라질 수 있으니 금리를 올려서라도 시중의 유동자금을 흡수해내자 이겁니다. 그리고 금리를 낮출 정도로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가 이건 너무 심각해졌다. 금리를 급격히 낮춰서 대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 결론적으로 2000년대 이후의 금리를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정확히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금리를 올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금리를 올리는 기간 동안에 시장이 빠졌나요? 시장 빠졌어요? 시장 빠졌냐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시라고 그랬잖아요. 방송 나오는 사람들, 야간 방송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다 좋아. 방송 나와서 금리 얘기하면서 이런 표라도 하나 갖고 나와서 얘기를 해주나요? 안 해주잖아. 못 해주잖아. 모르잖아요. 그럼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결론적으로 이 금리 부분에 대해서 금리를 다시 낮추는 게 왜 낮춥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제 경기의 영향보다도 아무래도 어떤 부분이 돼요? 어떤 부분이? 저 부분을 낮춰지는 저 부분의 기준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하게 금리 인하를 압박을 줍니다. 원래는 분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굉장한 압박을 주죠. 그러던 과정 속에서 코로나가 터져서 금리를 일단 내려놓은 상태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시 제로 금리를 갔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라는 게 굉장히 우리 인류의 역사에 어떤 큰 문제점도 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코로나19 때의 금리를 제로 금리로 낮춰놨을 때 경제 지표가 와장창 망가져 있느냐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면 어때요? 그렇게 돼 있지는 않죠. 그때 당시보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지표 대비 이 당시의 지표가 일시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주춤거리고 꺾인 부분이 있고 그런 업황 쪽이 있을지언정 이 당시의 기준보다 경기가 더 급격히 하향돼 있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형성이 됐고 유동성이 공급되다 보니까 시장은 뭐라 그래요? 다들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이런 반등이 나오냐라고 표현했잖아요. 윤정도는 뭐라 그래요?
아니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치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이 엄청난 기회를 무슨 얘기냐면은 V자형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의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부양책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제로 금리까지 떨어져 내려왔을 때 그것이 경기 부양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 다시 얘기해서 2007년도에 서프라임 터지고 이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고 이렇게 돌려놓을 때의 기준에 다들 이런 반등이 나오리라는 상상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반등이 나오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꺾이면은 전부 빨리 팔고 도망가라고 했다고요. 근데 기본적인 상식이란 말이에요. 어떤 상식? 이때는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죠. 이때는 뭐예요? 제로금리에 돈을 뿌려대는 형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무조건 살아나는 형국.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은 2000년 초반에 사스라든가 2015년도의 기준에서 메리스라든가 이런 때에도 추경을 단행하면서도 해서라도 경기 부양책으로 자금을 뿌린단 말이죠. 응?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의 기준에 제로금리까지 급격히 낮추고 유동성을 풀어주면서 소비를 살려내려고 하는 움직임. 그래서 바닥금리가 형성됐을 때 그때부터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돼서 금리를 내리는 시점부터 시장은 붕괴가 됩니다. 2007년 9월에 금리를 낮췄잖아요. 2007년 9월에 금리를 낮췄는데 예를 들면 2007년 9월에 금리를 낮추고 2007년 10월 달에 고점을 찍어요. 그때부터 금리를 계속 낮춰요. 계속 내려요. 금리를 내릴 만큼 경기가 부양이 돼야 되는 상황. 경기를 부양해야 되니까 금리를 낮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리먼 터지고 왜 리먼을 얘기를 하냐면 베어선스 망했을 때만 해도 어떻게든 살려내겠지 했는데 결국은 리먼까지 4위의 IB까지 무너지다 보니까 그 충격이 이제 신용 경색으로 다 온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가 제로 금리가 되고 이때가 제로 금리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닥을 찍고 돌린 게 이제 3월 5일경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의회에서 이제 통과돼서 돈 뿌린다라고 한 거. 변동률들이 뭐 어마어마했죠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돌려질 때의 흐름이고 코로나19 때도 똑같습니다. 제로 금리를 형성을 하고 그러고 나서 부양책을 쏟아내고 그러고 나서의 그 반등 탄력의 기준. 지금의 기준은 뭐예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보시는 것처럼 2015년도의 기준에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2015년도의 기준에 이렇게 2015년도에 12월 달의 기준에 이렇게 2015년 12월 이후에 설정 범위에서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2015년 12월부터 2015년 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릴 동안에 시장이 폭락입니까? 랠리죠.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살아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금리를 올릴 만큼. 그래서 금리를 올리기 직전에는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면 그 이후에 그러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기준점에서는 경기가 그만큼 뒷받침이 되니까 이번에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파르게 올리긴 했지만 그렇게 가파르게 올릴 수 있었던 것도 경기가 뒷받침이 됐고 체력이 뒷받침이 되니까 올려서 방어가 된 거고 경제 지표 자체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한쪽에서는 뭐 솔직히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금리 내려주세요, 금리 낮춰주세요. 낮춘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어려워서 부양을 한다라는 얘기라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년이 아닌 내후년 이후로 금리 인하는 늦출 것이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논리로 2004년 뭐 그때랑은 뭐 일정 범위 다른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2006년 6월 금리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그 다음에 2007년 9월까지 금리를 내리기 직전 직후까지죠. 직후까지 시장은 랠리를 지속을 했다. 경기가 그만큼 긍정적이었다. 결국은 금리를 내리면서 부양의 기준에서 깨져 내려간 거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은 만약에 이제 그 작년 1월 달에 잘 보세요. 1월 달 이후에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렸으면은 지금의 이 조정이 이렇게까지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를 적절히 이때 당시에 이제 올린다라고 한다면, 올렸다라고 한다면 뭐 좋았을 건데, 그러면 이렇게 가파르게 뭐 추가적인 고점이 형성이 안 되고 점진적으로 흘러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당시 기준이 요 기준의 흐름으로 된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2022년 1월까지 해서 고점을 찍죠. 다우가. 1월에 고점 찍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 핑계대고 이제 조정이 또 있었던 거고. 뭐 금리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결국은 그 기준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여기. 응? 여기. 결론적으로 여기까지의 그 흐름을 이렇게. 이해되세요? 결론적으로 요 기준의 흐름이 결론적으로 저 기준의 흐름이 이성적으로 한 발짝 물러서서 놓고 보시게 된다면 그러면 이미 이때 그러면 문제가 됐어야 되는데 시장은 오히려 랠리가 있었고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예측됐던 범위의 등락률의 범위이고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고 안정이 됐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안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조금 더 안정이 되죠. 응? 안정이 되죠. 금리를 올림으로써 이제 소매 판매가 여전히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이제 뭐 거품을 일으킬 만한 그런 그 상황까지 상태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금리 격차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예전 자료를 보면 참 좋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제가 배제를 해놓을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6월 달하고 여러분들이 9월 달에 굉장히 심각하게 패닉에 빠지셨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준에서는 금리 격차의 차트도 보여드렸어요. 근데 금리 격차의 차트 지금 뭐 보여드리기 좀 시간이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당시 기준 있죠? 2004년 6월 뭐 이때 당시의 기준, 이때 당시의 기준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당시 기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정확히 보시면 이제 5.25까지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언제 2006년 6월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당시에 미국장하고 우리나라장하고 금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역전돼 있었어요. 우리나라 금리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4%대입니다. 우리나라는 4%대. 그래서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뱅크 오브 코리아 해서 이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금리는 4%예요. 4%. 4%. 이것도 7년이고 2006년 6월이면은 2006년 6월이면 얼마예요? 4%죠. 2006년 6월에 4%. 미국은 얼마요? 2006년 6월에 5.25%. 무려 1.25%나 차이가 나요. 무려 1.25%나 차이가 났습니다. 1.25% 포인트죠. 1.25% 포인트가 차이가 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무너졌냐?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증시는 오히려 고점이 더 높아진 게 아니라 고점을 남들은 10월에 찍는 고점을 우리는 11월에 찍습니다. 그게 이제 뭐 그 영향이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남북 정상회담이 이때 2007년도 10월 2일 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1월에 고점을 찍어요. 11월에. 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있었나요? 주가 못 간 거 있었나요? 지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발 좀 눈에 보이고 확인되는 것만 믿으시면 돼요. 뭔 소린지 모르겠다 그러면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거고 그리고 금리를 뭐 내년에 안 낮춘다 이것도 알려져 있던 거예요. 윤정도 어떻게 알았겠어? 아침 뉴스 보고? 아니야. 내년에 금리 낮추지 않고 내후년에 낮춘다의 기준이고 내후년에 낮춘다의 기준에서도 뭐 그거 안 알려져 있었어요. 뭐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어떤 게 거짓말이냐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 때문에 6월과 9월 달에 시장 폭락했잖아요.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에 폭락했다? 아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또 이번에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7.1이 나와서 굉장히 긍정적인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를 하회했고 땡큐하고 갭상승 4% 나온 다음에 음봉으로 떨어졌죠. 왜 폭등해야지?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솔직히 없어요. 왜 없냐면 정확히 이게 6월입니다. 정확히 여기가 6월입니다. 정확히 여기가 6월인데 6월달에 폭락했잖아요. 그럼 7월달에 더 높이 올라왔으면 어떻게 돼? 끝도 없이 추락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6월달 폭락 이후에 7월, 8월, 9월까지 폭등이 나옵니다. 지표가 이렇게 더 올라갔는데도. 그러고 나서 9월 중순에 또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럼 소비자 물가지수 어때요? 9월 중순? 7월 고점 찍고 계속 밀려 내려왔는데? 그럼 뭐가 문제된 거야?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문제입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에너지와 식료품을 배제한 건데, 제외한 건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6월, 7월 달에는 내려와 있다가 9월 달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9월 달에 시장이 조정의 빌미가 됐는데, 빌미가 된 거죠. 얘 때문에 진짜 얘가 문제여서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9월 말 10월 초에 저점을 찍고 시장 우리나라도 15% 올라옵니다. 15%. 이게 언제예요? 10월입니다. 10월 초, 9월 말 10월 초에 저점 찍고 10월, 11월 달까지 해서 폭등이 나온다니까요? 응? 폭등이 나온다.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해도. 그래서 방안에서도 유료 회원님들께서 9월 달에, 이게 9월이잖아요. 9월 달에 대표님 10월 달에도 만약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 잡히면 어떻게 해요? 진짜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 하겠습니다. 9월 달에 저렇게 나오니까 6월 저점 깨뜨렸잖아요. 근데 저렇게 올라온다니까요. 저거를 지표로 지수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뭐 외국을 볼 필요도 없이 국내 증시를 놓고 보면은 저게 6월이란 말이에요. 6월. 주봉으로 볼게요. 왜냐면 주간 단위로 보면 되니까. 주중 월중. 응?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2022년도 6월 달에 기준에 6월 중순에 이렇게 무너진단 말이야. 너 왜 무너지니? 이렇게 된 거예요.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에 무너졌대. 참나. 그러나서 바닥 찍고 7월 달에 더 높이 올라갔잖아요. 더 높이 올라갔는데 시장은 폭등이야. 8월 달에야 뭐 아직 CPI 나오기 전인데 이렇게 돼 있고 8월 달에는 어떻게 돼? CPI가 밑으로 하향됐단 말이야. 하향됐는데 일부 조정받아. 여기까지는 그래. 근데 9월 달에 어떻게 돼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올라갔어. 어디서? 근원에서. 폭락이 오더니 6월 저점을 깨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다음 달에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오르면 어떻게 되죠? 윤정도 뭐라 했어요? 아, 그거 다 뻥입니다. 아, 제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소비자 물가 지수 10월 달에 올라도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결국은요. 10월 달에 더 올랐죠. 올랐는데 전혀 문제 안 되잖아. 그러나 아주 올라간 거 아닙니까? 아, 지금 그러면 더 떨어지면 이렇게 가야지. 결론적으로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금리를 내년에 못 낮춘다고 해서 이거 아니고 그럼 왜 떨어지느냐? 아,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결론은 이렇게 S&P 500 지수의 기준에 결론은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있잖아요.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겠죠. 이거를 다시 일본으로 보겠습니다. 일본으로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나스닥이 힘겹긴 하지만 8% 돌려놓은 상태예요.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고점 대비 17% 밀려 있어요. 아, 아무래도 금리를 올려서 기술주가 심리적인 타격을 많이 받는구나. 잘 생각하세요. 네이버, 카카오가 고점 대비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갔던 네이버, 또 3위까지 올라갔던 카카오, 시가총액 76조, 77조까지 올라갔던 네이버, 카카오가 60%, 70%까지 깨져 내려와요. 응? 왜 그래요?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프리미엄이 높은 종목군들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올해 들어서. 작년에는요. 작년에 뭐 지금도 하이닉스가 어렵긴 합니다만 작년에 8월부터 10월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폭락이 나옵니다. 왜 폭락이 나오니? 라고 했더니
이제 조만간 긴축할 거고 금리를 올린다. 그래서 기술주들, 그러니까 성장주들은 다 죽는다라고 했어요. 다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도 네이버 카카오는 랠리 중이었어요. 그러면 조정이 나오려면 그들이 조정이 나오고 또 2차 전지가 좀 조정이 있었지만은 그들의 거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도체만 맞았다고. 즉 지금의 기준에서도 오늘 네이버 카카오 빠졌잖아요. 금산분리에 대한 위반 카카오 뱅크 쪽, 뭐 카카오 쪽 고발 조치한다 공정위 쪽에서 그거 다 노출돼 있던 거고 오히려 지금 금산분리 완화한다고 하는 입장이고 정부가요. 그것 때문에 10% 빠졌다 그건 아니죠. 미국 쪽의 영향으로 뭐 성장주들이 무너집니다라고 해서 이제 카카오, 네이버 5%씩 또 뭐 물론 규제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또 뱅크와 페이가 10%씩 그렇게 따지면 오늘 2차 전지가 폭락을 해야 돼요. LG에너솔루션만 빠지는 게 아니라 진짜 뭐 삼성, SDI, LG와 전부 다 엄청난 거품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 2차 전지는 뭐 그래도 뭐가 있고 아니라니까 똑같아.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우리도 2차 전지가 많아요. 결론적으로 그런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나스닥이 이렇게 빠져 있어도 이 부분이 그게 더 확대된다라는 쪽의 흐름은 제한적이라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S&P 500 지수는 그나마도 고점 대비 9%, 저점 대비 12% 밀려 내려와 있어도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보신 6월, 9월 달에 그 패닉 상태의 흐름으로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30개 업종에 대한 대표주들 주가 평균 방식으로 놓고 보고 있는 다우 지수는 강한 흐름이죠. 아, 그럼 산업 자체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구나. 여기서 그럼 진짜 문제가 되는 거라면은 업종 자체가 바뀌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IT나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포탈 쪽 관련된 이런 이쪽의 성장주가 소외가 되고 못 간다고 생각하는 거고 나머지 뭐 2차 전지가 내일 또 출렁될지 더 깨져 내려갈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쪽은 지금 패닉 상태까지는 아니죠. 고점 대비 조정은 받았어도. 그러니까 결론은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그냥 깔끔하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대해서 너무 확대해서 가지 마시란 얘기예요. 아니, 독일은 멀쩡하네. 조정 받았다 치더라도 지금 조정 중이라고 할지라도 이 독일 차트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걸로 보여지고 일본은 어때요? 6월 저점도 깨지도 않았어요. 얘는 최고점 대비 4% 밀려 있어. 저 8월 고점 대비 4%. 그럼 패닉에 놓여지는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운영하는데 시장이 미끄러지면 당황스럽고 황당하죠. 근데 지금 바닥 대비해서 10% 아직은 10%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어? 10%가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지금 아일랜드 갭이 주봉상으로 발생돼 있고 그 패턴대로 움직이다가 좀 꺾여 내려갔는데 다시금 이 힘의 강도는 강도 있게 돌려질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 첫 번째도 지표,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인 부분, 지표가 긍정적이다. 응?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무너질 지표의 내용은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준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응? 두 번째 기준에서는 지금 뭐 금리에 대한 해석 부분이 그런 식으로 금리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러면 연준에 계시는 뭐 노벨상 받고 다 하셨던 이런 분들이 뭐 윤정도보다 못나고 방송 나와갖고 헛소리 이상한 소리 그러니까 제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그나마 상관이 없어요. 뭐 증권사 센터장님들 나오셔서 또 교수님들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는 경청을 해야죠. 근데 무슨 뭐 유료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지 머릿속에 든 얘기도 아니고 보도자료 그냥 낄것 읽고 나와가지고 헛소리 하는 거 그건 듣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니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너희들 한번 골탕 먹어봐라. 또 연준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건데 당신들 한번 다 죽어보세요. 뭐 이런 기준에서 지금 금리 정책을 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뭐 시장이 좀 어렵고 금요일장도 좀 어려운 그런 장이 될 텐데 너무 그 부분에 위축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그렇다면 다시 한번 종목에 대한 압축 그리고 뭐 버겁더라도
이 업종이 진짜 여기서 끝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보신 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고 챙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퍼센테이지로 아직 뭐 저점까지 뭐 저점을 깨트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10%의 기준이 열려 있는 거고 이미 벌써 돌려놓은 거에 대해서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다우 지수 보시고 독일 지수 보시고 뭐 얘네들은 멀쩡한데 우리가 너무 과하게 움직이면은 디커플링 상태의 흐름은 되돌려 놓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정상적인 걸 해석하자. 오늘도 우리는 1.6% 밀리고 니케이는 0.35 밀렸어요. 뭐 0.37. 뭐 그냥 또 요즘 보도자료 보면 뭐 우리나라가 내년에 이제 뭐 GDP가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 그러는데 오케이. 뭐 지표상 좋고요. 근데 뭐 야, 일본 애들 망한 것 같아. 뭐 얘네들 뭐 엔화가 약세고 뭐 그렇게까지 해석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뭐 1.6%까지 밀릴 때 그냥 막연히 미국 때문에 밀렸어 이거 하지 마시고 니케이 쪽은 0.37뿐이 안 밀렸는데 우리는 왜 1.6까지 밀렸을까? 좀 과도한 거 아닌가? 또 대내적으로 이제 뭐 카카오나 네이버의 시가총액 비중도 뭐 작지는 않으니까 그쪽에 5%대 조정 이런 게 이제 크게 지수에도 일정 범위의 영향을 주죠. 그쪽의 영향이 성장주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또 뭐 금산분리에 관련된 요즘에 얘기가 좀 슬슬 나오고 있던 부분에서 공정위의 고발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심리적으로 많은 영향, 악영향을 줬겠구나. 여러 가지. 뭐 거기에 뭐 중국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주변 정신만 보십시오. 자, 일단은 시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눈으로 보시니까 결론은 어때요? 이거 다 땡겨서 놓고 보고 멀리서도 보고 별의별 위치에서 다 들여다보고 또 말씀드린 이 물가지수 다 들여다보고 했더니 결론은 윤정도 말 맞다나 별 문제가 되는 내용은 일단 없더라. 아시겠죠? 시황 올려드릴게요.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시황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접속 인원의 절반이 없어졌어요. 그럼 머리도 아픈데 종목 대박 종목 준다 그래도 왔는데 뭔 사설이 길고 그냥 쓸데없이 무슨 근데 조금 알아들으시든 못 알아들으시든 일정 범위는 알고는 계셔야죠. 시장이 나쁠 때는 소형주 잡주로 수익 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십시오. 홈페이지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밑에 나와 있고요. 시황 올려드리고 내일 또 장중에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